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238쪽 나갈 차례죠. 중개업 보수. 자, 중개보수를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출제 비중이 일단 이론 하나, 계산 문제 하나, 이 정도입니다. 법제 32조가 실려 있는데요. 읽어드립니다. 법제 32조 제1항. 개업공사는 중개업무회원의 중개의뢰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보수의 지급 시기 그래가지고 대통령령을 봤더니 법제 32조 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공사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 상반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의 밑줄이에요. 자, 그럼 중개개업공사의 보수 이 부분을 보는데요. 개공의 보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중개 업무에 대한 대가인 중개보수가 있고 비용을 보상해주는 실비가 있거든요. 두 가지로 일단 나누는데 중개보수는 중개 업무에 대한 대가예요. 그러면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입니다. 보수 적용할 일이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실비는 일단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보수 후에 실비를 받았다. 절대 초과 아닙니다. 자, 먼저 그럼 중개보수 관련해서는 중개보수 청구권이 가장 먼저 나와 있는데요. 중개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거 잠깐 따지고 가죠. 뭐 시험에 잘 물어보지는 않는데 요즘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어요. 을과 거래하시는 겁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하고 있어요. 갑이 A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한 날짜는 2월 10일이었어요. 을이 토지를 구해달라고 의뢰한 날짜는 2월 15일. 둘 사이에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사했는데 2월 28일 날 체결이 됐고요. 잔금은 3월 28일 날 치르기로 했습니다. A의 중개로 말미암아 이 거래가 성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보수를 달라고 쓴 권리거든요. 이게 언제 발생이 되고 언제 행사가 되느냐 따져보자 이거예요. 자, 갑에 대하여만 따집니다. 2월 10일 날 발생됐다. 보수청권 1번이에요. 2월 28일 날 계약 체결일인 이때 발생됐다. 2번. 잔금일인 3월 28일 날 발생됐다. 3번. 1, 2, 3번 중에 몇 번입니까? 계약 체결일 2월 28일. 자, 보겠습니다. 그 2월 28일은 거래 계약이 체결된 날이죠. 그러면 제가 중개 완성의 시점을 자꾸 여러분한테 물어봤잖아요. 완성 시점이 언제예요? 중개 완성 시점이 계약의 체결, 이게 중개가 완성된 거예요. 그럼 이론적으로 본다면 중개가 완성이 됐으니까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시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2월 28일 보시면은 이 보수 청구권에 보수를 달라고 쓴 권리예요. 이것의 행사 시점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청구권 행사 시점은 우리 통설과 판례가 거래 계약시로 보고 있어요. 계약이 체결되면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보수를 달라고 쓴 권리 자체는 적어도 2월 28일과 동시에 계약 체결과 동시에 아니면 그 전에 발생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수 청구권의 발생은 2월 10일 날 중개 의뢰를 받을 때 이미 발생이 된다는 게 통설과 판례 입장이에요. 이때 그래서 중개 계약 시에 보수를 달라고 쓴 권리 자체는 이때 이미 발생이 된다. 이때 그러면 을에 대하여는 2월 15일 날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행사는 이제 계약이 체결되면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잔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네요. 맞죠? 그러면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전에 이 계약이 깨진 거예요. 그럼 보수를 못 받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바로 이제 소매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수청구권은 중개계약 시 발생이 되고 거래계약 시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소매라고 하는 부분은 체결된 계약이 개업공인인교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이때는 소멸한대요. 그래서 개공의 고의 과실, 예를 들어서 이 토지에 대한 소송 제기된 사실인데 이 사실을 A가 숨겼어요. 그래서 계약이 성사가 됐는데 후일 그 사실을 을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깨버린 거예요. 그럼 이때는 개공의 고의 과실로 계약 깨진 경우죠. 그러니까 보수청구권이 이때는 소멸합니다. 받은 금액이 있다면 소멸했기 때문에 반환해야 돼요. 못 받은 금액이 있다면 더 이상 이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거꾸로 해서 가면 개공의 고의 과실이 아닙니다. 당사자, 이행 당사자의 그 거래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된 거예요.
이때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전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요게 바로 보수 청구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실무에서는 지금 언제 주고 있어요? 잔금 시에. 그럼 계약 체계로 잔금 지급 전에 계약이 깨지게 되면 당사자가 이행지체였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실무에서는 이거 받아야 안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가 얼마 안 되니까 다시 중개하고 말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액이 큰데 계약이 깨졌다. 그러면 계약이 깨지면 스트레스 우리 엄청 받습니다. 엄청 받는데 어쨌든 법리적으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으로 가끔 가는 일이 있습니다. 보수가 크면. 그럼 이제 판사의 재량껏 이제 보수액을 판단하는데 기여도에 따라서 한 절반 정도? 이 정도는 인정해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당사자 간에 이행지체로 계약 깨지면 여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요즘은 잘 안 물어보네요. 안 물어보고 참고해 두시고요. 다만 거기 239쪽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라고 돼 있죠. 2번에. 그래서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당사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그랬죠. 밑줄짝. 그럼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면은 잔금시네요. 맞죠? 그럼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 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거? 잘못됐죠. 약정이 없으면 사실은 계약 체결시로 봐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법리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수 파트는 특히 법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이론적으로. 그래가지고 원래 지급 시기를 요따구로 규정을 해놓는 바람에 우리가 아주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야, 약정이었으면 잔금이라며. 그럼 중간에 깨지면 내가 줄 필요 뭐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주둥이 확 찢어버려야 되겠네. 자, 그럼 넘어갑니다. 이제 중개보수의 계산이 나오는데요. 240쪽에 요 계산의 부분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요율 산정이라고 그 옆에 나오죠. 2번 이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요 내용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세요. 요율의 산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중개보수의 한도를 얘기합니다. 그럼 한도를 얘기한다는 얘기는 이 범위를 절대 초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개보수의 한도는 물건의 종류가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로 따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물건의 종류가 주택인 경우와 주택이 아닌 경우로 이렇게 크게 분류했습니다. 그럼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도를 어떻게 정하느냐. 자, 보겠습니다. 241쪽 32조 사항이 실려 있죠. 잠깐 조문 읽어드립니다. 주택, 이거 동그라미죠. 주택, 동그라미입니다.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2항에서 같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비의 밑줄이에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밑줄이에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밑줄이고요. 특별시광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란다. 시도의 밑줄이고요. 조례로 정하고 밑줄이에요. 그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를 정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주택외입니다. 주택외 동그라미요. 주택외의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밑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읽어봤더니 주택에 대해서는 중개보수 한도를 어떻게 정한다고 그랬냐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부 내용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랬어요. 그럼 우리 개혁공사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고 있는 범위를 절대 초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택이 아닌 물건이에요. 나머지 물건은 우리 국토교통부령이 직접 그 한도를 정하고 있답니다. 그럼 주택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 이게 조례로 정하는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데 알게 뭐야. 우리가 요율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지. 근데 우리는 시험에 대비하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주택에 대해서 뭐로 정한다고요? 시도조례로.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 아닌 물건은 조례가 아닙니다. 국토부령이 직접 정하는 거예요. 그럼 국토부령이 정하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는 어떻게 정해냈냐면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방 한도책이에요. 그래서 일방으로부터 이 주택의 매매 교환 계약이었습니다. 매매 교환은 거래금액의 1,000분의 9를 한도로 한다고 했어요. 1,000분의 9는 0.9%. 그 다음에 임대차 등입니다. 임대차 등은 거래금액의 1,000분의 8, 0.8%를 한도로 정해줬죠. 이렇게 국토부령이 정해주고 이 범위 내에서 조례가 다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주택이 아닌 물건이에요. 국토부령이 직접 정하기를 어떻게 정했냐면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물건을 두 가지로 다시 나눴네요. 그래서 주택이 아닌 물건은 일단은 오피스텔과 오피스텔이 아닌 경우로 나눴어요. OP와 OP 외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오피스텔은 모든 오피스텔이라는 게 아니에요.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전용 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오피예요.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오피로서 전용 입식 부엌과 화장실을 갖춘 걸 얘기해요. 이게 그래서 뭐 주거용 오피다 뭐 이렇게 부르는데 오피스텔에 나는 화장실이나 부엌이 없는 거 못 봤는데요. 다 있죠? 다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면적이 이제 중요한데 일단 그러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짜리다. 그럼 85제곱미터 하면 평으로 한 사람 이거 몇 평이에요? 대충 0.3을 곱하면 된다고 그랬죠. 0.3025니까 0.3을 곱하면 돼요. 그럼 85제곱미터 하면 전용 25평이죠. 그럼 아파트라면 전용 25평이면 32평이나 35평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그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낮아요. 낮기 때문에 이건 한 40평 정도 되는 겁니다. 엄청 큰 오피죠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저쪽 분당 쪽에 한 번은 오피스텔 분양한다고 왔는데 분양가를 딱 봤더니 방 3칸짜리 있잖아요. 85도 안 되는데 12억이야. 분양가가. 예, 분양가가. 그러니까 오피스텔 85제곱미터면 엄청 큰 거예요. 방 3칸짜리죠. 이거. 그럼 이 오피에 대해서는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당사자 일방입니다. 일방으로부터 이 오피의 매매 교환 계약입니다. 이거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5, 0.5%. 이걸 최고한도로 했고요. 임대차 등의 이 오피의 임대차 등은 거래금액의 1,000분의 4, 0.4%를 최고한도로 했어요. 이게 원래 이 오피가 원래 0.9%였거든요. 근데 이게 한 3년 전에 여론몰이 해가지고 반값 보수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오피스텔 85제곱미터 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 넘는 거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어쨌든 이게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전문 중개업소를 다 망했다고 그랬죠 이거. 반토막 나는 바람에. 자, 그래서 0.5, 0.4로 돼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물건들 이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의 중상물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상가가 있고 토지도 있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있죠. 그럼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는 모두 당사 쌍방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0.9%를 최고한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한 금액을 받아라 이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 주택과 오피스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짜리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는 모두 일방 한도 체계를 취하고 있죠. 최고 한도에 그냥. 그러면 매매교환 임대차는 거래 유형의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이거를. 그럼 상가의 매매를 중개하든 임대차를 중개하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든 지상권을 중개하든 저당권을 중개하든 관계없어요. 일방 최고 몇 프로? 0.9%. 그럼 양타를 쳤다. 쌍방 모두를 중개했다면 거래금액 1.8%까지 갈 수 있네요. 예, 그래서 이게 거래 유형 구분이 없다는 걸 주의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중개보수율 한도 체계예요.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엄청 잘 물어봐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한도 체계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중개보수 한도표를 게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게시를 할 때 주택에 대하여는 시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한도표를 게시해야 되죠. 그럼 주택이 아닌 물건은 국토부령이 직접 정하고 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자기가 받을 한도를 직접 명시하래요. 직접 명시하여 게시를 해주고 그 게시된 이유를 초과해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중개사무소에서 나는 상가 임대차는 0.5%만 받겠다 이렇게 게시하는 중개업소 있어요? 없습니다. 괜히 0.5% 게시했다가 0.9% 받아버리면 바로 초과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전부 다 0.9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를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중개보수 요율 한도 체계를 다 따져봤습니다. 따져봤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시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표를 그려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우리 교재는 어디 있냐 하면 그게 244쪽에 지금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예시 일어났죠 지금. 그래가지고 서울시 조례를 실어놨어요. 근데 우리 인천광역시 조례가 이거 같다 틀리다?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17개 시도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표 있죠? 이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이게 원래 다를 수가 있는데 글쎄요, 녹화가 되고 있어서 정확하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누군가 만들어서 뿌린 것 같아. 이거를 그래갖고 이걸로 써라 하고, 그래갖고 전국 17개 시도가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 이거는 조례를 지금 그대로 실어놨는데 표를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오신웅 교수님의 이 선을 제일 잘 그리는 교수님이 누구예요? 공시법 교수님? 아, 홍수환 교수님이 이거 선을 제일 똑바로 그어요? 아, 등기 표 그릴 때 나는 이게 왜 똑바로 안 그려지는지 모르겠다. 이게 마음이 삐뚤어서 그런가? 자, 그래서 일단은 매매 유형은 매매와 교환, 다음에 임대차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거래 금액이에요. 중개보수 요율이고요. 다음에 한도액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나눠졌는데, 거래 금액을 나누게 되면 일단은 주택의 매매 교환입니다.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다음에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그 다음에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그 다음에 9억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 금액은. 그 다음에 요율은요, 매매는 0.6%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0.6%, 그 다음에 2억 미만은 0.5%, 그 다음에 6억 미만은 0.4%, 9억 미만은 0.5%, 다시 올라가요. 원래 주택의 매매 교환가 6억 이상 있잖아요. 이게 다 0.9%였어요. 근데 이것도 반토막 내버린 거죠. 그래서 반값 중개보수 그래가지고 6억, 9억대를 신설하면서 0.5% 잘라놨습니다. 그러면 매매가, 교환가가 주택인데 9억 이상입니다. 이거 이른바 고가주택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0.9%죠. 이거 확정률이다, 최고율이다? 최고율이에요. 최고율입니다. 일방 최고율이에요. 한도액은 5천만 원 미만은 25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2억 미만은 80만 원. 그 다음에 이거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예요. 주택 임대차는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 다음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에요. 다음에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다음에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6억 원 이상, 이렇게 돼 있죠. 임대차는 요율이요, 0.5% 출발합니다. 매매보다 1% 낮죠. 0.1%. 그래서 0.5%. 다음에 1억 미만은 0.4%, 3억 미만은 0.3%. 그랬다가 역시 주택 임대차 가액이 3억 이상이었잖아요. 이거 0.8%였죠. 이것도 반값 중개보수 해갖고 반토막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0.4%. 다시 0.1% 올라갔죠. 다음에 6억 이상은 일방채고 0.8%. 이른바 고가주택. 그리고 한도액은 5천만 원 미만은 2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1억 미만은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전국에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액 빼고 우리 인천광역시도 마찬가지로 이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매매가 6억 미만까지는 금액이 커지면서 요율이 낮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3억, 임대차가액 3억 미만은 역시 금액이 커지면서 요율이 낮아졌어요. 그 다음 매매보다 0.1%가 더 낮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한도액은 2580이죠. 이거 매매는 2580, 이거는 임대차는 2030, 이렇게 돼요. 그럼 시험에서 우리가 계산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 시험에서 계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표를 암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암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예?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만약에 이걸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면 17개 시도주의가 틀릴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다 암기해요? 못하지.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는 계산 문제 출제할 때 이것을 제시를 해줍니다. 해줘요.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택이 아닌 물건은 계산 문제 낼 때 제시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국토부령이 직접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25회 때 그랬죠. 25회 때 계산 문제를 출제해 갖고요. 그때 출제할 때 어떻게 했냐면 25회 때
표를 주택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주택을 제시해 놓고 문제를 내기는 상가를 내버린 거예요. 이걸 제시해 놓고 상가 문제를 내버린 거지. 엄청 속았습니다 그때. 그리고 최근에 지금 계산 문제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제를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근데 적용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되죠. 어떻게 적용하는지. 자, 그래서 이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243쪽에 쭉 정리가 돼 있네.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냥 듣습니다. 이 표는 일방 한도액 표죠. 그럼 양쪽 모두를 중개했다면, 쌍방 모두를 중개했다면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죠. 쌍방 각각 수수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주택 소재지 시도 조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가 틀렸어요. 이거 엄청 잘 물어요. 생각보다 이거. 고맙게.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서구에 사무소를 두신 개업공사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주택을 소개했다. 그러면 서울시 조례를 적용할 거냐 아니면 인천광역시 조례를 적용할까? 이 문제에 지금 어디로 가는 게 맞다? 서울시. 물건지? 원래 법리적으로 따지면 물건지로 가는 게 맞아요. 법리적으로 따지면. 근데 그렇게 따지면 엄청 불편을 초래할 수 있죠. 우리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 다 중개할 수 있는데 만약에 물건지 조례를 적용한다면 주택 소재지 조례를 적용한다면 중개할 때마다 그쪽 조례 확인해야 되죠. 너무 불편해요. 그 다음에 또 의뢰인은 서구에 있는 중개사무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구에 있는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조례가 게시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의뢰인 신뢰보호 차원에서도 어디로 기준하는 게 맞다? 사무소로 통일합니다. 그래서 사무소 기준 시도 조례를 적용한다. 그러면 분사무소에서 주택에 대한 거래가 전했다면 이거는 주된 사무소로 가면 안 되겠네요. 의뢰인은 분사무소 찾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분사무소 기준 시도 조례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이 내용이 지금 현재 243쪽에 3번에 있는 내용이죠. 3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다음 복합 건물 따지고 가야 되죠. 자, 복합 건물인데 지금 거기 243쪽에 2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번. 그러면 이제 복합 건물 극단적인 예를 드는데 이게 2층짜리 건물이네요. 1층은 상가다. 2층은 주택이에요. 이게 이른바 상가주택이죠. 그럼 이게 구분 건물이었잖아요. 구분 건물이라는 얘기는 상가 등기, 주택 등기 따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분 건물이면 각각 가액을 나눠주면 돼요. 그리고 적용해 주면 됩니다. 계약서도 따로 써주는 게 좋아요. 세금도 그렇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따로 써주는 게 맞은데 이게 통건물이었어요. 하나의 건물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건물이었어요. 그럼 이걸 통건물이라 부르는데 이때는 주택률이 틀리고 상가율도 틀리죠.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이 문제인데 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했네요. 이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었지 않습니까?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에 대하여 뭘로 가느냐? 주택으로 가요. 왜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저도 몰라요. 이거는 주된 부분으로 가라는 얘기 같은데 일단 그럼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었다. 그럼 전체에 대한 뭘로 가야 돼요? 상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고요. 그럼 둘이 면적이 같았다. 주택도 50제곱미터였고 상가도 50제곱미터였네요. 그럼 전체에 대한 뭘로 가야 돼요? 주택으로. 그러니까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라면 전체에 대해 주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점 또 이해 두시고 이것도 엄청 잘 물어봐요. 그래서 복합 건물은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라면 전체에 대하여 주택으로 한다. 그 점을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문에서 이건 언급이 됐는데 주택의 부속 토지예요. 주택 부속 토지는 따로 토지율을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통상 주택과 함께 거래되야 되니까 주택률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이나 권리금 거래 속에 있어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언급이 됐죠. 한도를 초과한 보수 약정을 했어요. 한도 초과 약정. 법정 보수가 300만 원인데 500만 원 받기로 약정했어요. 그러면 200만 원 초과 약정했죠. 그럼 이거는 초과 약정한 부분 전체가 이거 그 약정 전체가 무효다. 아니면은 초과한 부분만 무효다. 초과 부분만 무효예요. 근데 이제 다음 순환서부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감을 잡고 가야 되는데 무등록업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 약정이에요.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 약정은 전부가
다 무효예요. 다 무효인데 개공이 약정한 초과 약정이 있죠? 이것은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예요. 그럼 그 200만 원 부분만 무효라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 점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거기까지. 그러면 243쪽에 초과 보수에 반환 의무. 그거 설명한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 그러면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계산으로 갑니다. 240쪽. 중개보수 계산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산식은 거래 금액에다가 중개보수 요율을 곱할 겁니다. 그럼 산출액이 나오는데 주택이용은 한도 액이 있어요. 2580, 2030이 있습니다. 이 한도 액과 비교하여 항상 적은 금액 받는 거예요. 그럼 한도 액이 더 크다. 산출액 받으면 되고 산출액이 더 크다. 한도 액 받으면 되고 둘이 같으면 아무거나 받아도 되는데 이때 거래 금액을 무엇으로 할 거냐?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럼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지더라. 그래서 거래 유형이 매매 계약이었습니다. 그럼 매매 계약은 매매 대금을 거래 금액으로 하면 되죠. 문제 없어요. 그럼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싼 것으로 연습합니다. 싼 것으로. 자, APT 1억 8천짜리였다. 그럼 최고율 몇 프로? 0.5%. 5천 이상 2억 미만이죠. 0.5%예요. 그럼 0.5% 계산하면 90만 원 나오죠. 근데 90만 원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도액이 얼마에 걸렸어요? 80만 원이죠. 이게 일반 한도예요. 그럼 모두를 중개했다면 쌍방으로 각각 80만 원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10만 원 더 받으면 몇 년 징역 간다고요? 1년 이하의 또는 1,000만 원이 벌금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고. 자, 그럼 상가 매매가 2억짜리였어요. 상가 매매가 2억짜리 곱하기 0.9 맞아요? 상가는 이 표를 적용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0.9%입니다. 최고율 0.9%예요. 그럼 298, 180만 원이죠. 이걸 쌍방 각각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상가가 짭짤하죠. 짭짤합니다. 자, 그 다음에 OP 85제곱미터 이하짜리예요. 85제곱미터 이하의 OP. 그러면 매매가 2억이었다고 가정하면 최고율 몇 프로? 0.5%.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짜리는 전부 다 0.5잖아요. 0.5%. 그러면 250, 100만 원을 쌍방 각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죠? 자, 그래서 이 점 이해를 해두시고 이때 갑과 을 사이에 매매를 중개했어요. 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중개했는데 임대차 계약까지도 소개했어요. 을을 임대인으로 갑을 임차하는 임대차까지 여기까지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팔고 임차인으로 주저앉은 거죠. 주저앉은 거예요. 이걸 민법 시간에 여러분들은 점유계정이라고 공부하겠죠. 이게 뭐라고? 점유계정. 알아두세요. 팔고 임차인으로 주저앉은 거예요. 이게 바로 점유계정이다. 그럼 이 경우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따로 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매매만 적용하여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는 저도 몰라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이것도. 이게. 그러면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 중개대상 무효됩니다. 동일 중개대상 무효대하여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 기회에 대하여 동일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를 함께 했다. 그럼 이때는 전체에 대한 물러간다? 매매만 적용한다. 이때 매매 따로 임대차 따로 받아보면 이건 바로 보수 초과입니다. 그래서 이 점 이해두시고 요 내용이 어딘지 지금 막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교재 243쪽에 맨 위에 1번에 있잖아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잘 물어봅니다. 꼭 이해해두세요.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거래 함께했다. 그럼 뭐만 적용한다고요? 매매. 근데 실무적으로 이거보다는 이게 더 많지 않습니까?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소개했어요. 근데 임대차 계약은 병과한 거예요, 이거. 그럼 을로부터 따로따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동일 당사자 요건 충족 못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따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도 그러니까 을한테 아파트 사주고 임차인 넣어준 거죠. 이렇게 된 건데 이 경우도 임대차에 대해서는 대폭 할인을 해주거나 또는 이제 안 받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약서 따로 쓰는데 매매만 적용한다는 게 저는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다시 이제 계산으로 돌아와서 교환계약이 나오네요. 240쪽에 찾았습니까? 자, 교환계약. 교환은 그럼 거래금액이 두 개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때는 거래금액이 큰 것을 기준합니다. 큰 것 기준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아파트 5억짜리와 단독주택 4억짜리를 맞바꾼 거예요. 그럼 거래금액 큰 것 기준이니까 5억에 기준한다는 얘기죠. 그럼 왜 5억 기준이냐면요. 아파트 5억짜리 주는 사람은 5억짜리를 줬으니까 이에 따른 보수를 물어야 되고 4억짜리 주는 사람은 5억짜리를 받았으니까 5억에 따른 보수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은 거래금액이 큰 것을 기준한다. 그럼 5억에 따른 요율, 최고요율을 갑니다. 0.4%죠. 0.4%입니다. 2억 이상 6억 미만 0.4%잖아요. 그러니까 4, 5, 20, 200만 원을 쌍방 각각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경우에 단독 4억짜리 주는 사람 여기다 플러스 1억을 하죠. 1억을 해줘요. 보충해 준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민법 시간에 교환계약을 공부하면서 이걸 보충금이라고 들 거예요. 이 보충금은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지만 우리는 중개보수 계산할 때는 보충금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순수가액만 비교가 큰 것 기준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보충금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교환계약은 소개하시라고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겠죠 이거. 사기가 횡행합니다. 그리고 그 교환계약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요 10건에 8건 정도 10중 8구는 개공을 상대로 사기로 고소 들어와요. 어느 한쪽이 꼭 피해봤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토지교환계약을 가끔 하는데 이게 지금 돈을 붙이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안 팔리는 물건 있죠. 자갈땅, 자갈밭, 저 산꼭대기 땅 이런 거를 여기다 끼워 넣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맞바꿔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기가 횡행하기 때문에 교환계약은 웬만하면 중개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장수하시는 비결입니다. 피해간다. 이거. 자, 그래서 어쨌든 교환은 큰 것 기준이다. 이걸 이해해 주시고. 자, 다음 이제 교재 순서에 따라서 임대차입니다. 임대차가 나오고 있는데 임대차 중에 지금 월차임이 없는 것을 우리 뭐라 하게? 전세라 부릅니다. 그럼 전세를 따져보면 거래이용이 전세면 전세금을 기준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싼 것으로 일단 연습합니다. 싼 것으로. 자, 아파트 전세 8천짜리였어요. 최고율로 갑니다. 0.4%. 5천 이상 1억 미만은 0.4죠. 그러니까 0.4%. 32만 원 계산되는데 32만 원 받으면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한도액이 30만 원이에요. 2만 원 더 받으면 1년 징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한도액이 30만 원입니다. 상가 전세 8천짜리였어요. 최고율 0.9%. 72만 원 쌍방각 각받을 수 있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짜리 5P. 이거 전세 8천짜리였습니다. 최고율 몇 프로? 0. 이건 4%다. 그러면 32만 원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죠. 전세 그래서 쉽잖아요. 계산 문제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문제는 임대차예요. 임대차. 자, 그럼 임대차는 거래 유형을 뭘로 해야 되느냐? 임대차 거래 유형이라면 거래 금액을 이때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하여 합산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천에다가 월세가 30이었다. 월차임이. 그러면 보증금 5천 더하기 월세 30만 원 곱하기 100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금액이 얼마 나와요? 3천만 원 나옵니다. 합산은 8천 나오죠? 자, 그래서 8천입니다. 그럼 거래금액 8천이니까 계산해봤죠? 주택임대차라면 얼마? 30. 상가임대차라면 72만 원. 오피임대차라면 32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임대차의 경우는 월세도 곱하기 100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 10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킬 때요. 실무에서 월 일부 이자를 졌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부는 1%를 얘기합니다. 연리로 따지면 12%죠. 12%예요.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 8천짜리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보증금이 5천밖에 없다. 3천만 원 월세 전환시키죠.
그럼 3천만 원 월세 전환할 때 월 1부라면 1%라면 얼마예요? 30만 원이잖아요. 그죠? 곱하기 100 하면 다시 3천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이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0을 곱하는 거는 거기서 근거한 건데, 유래된 건데, 이게 2006년도부터 이렇게 됐네요. 2005년도 중개업법 시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게 계약기간 월수였어요. 계약기간 월수. 그러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주택임대차였다면 여기다 곱하기 24. 상가라면 통상 12가 곱해졌어요. 근데 2006년도부터 이게 100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실제로 소액임대차 있죠. 소액임대차 있어갖고 중개보수가 약 3배 정도가 뛰었어요. 진짜로. 그래갖고 너무 비싸졌다 그래갖고 이게 임대차는 이렇게 계산함이 대원칙이에요. 대원칙인데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만약에 5천만 원 미만이 나왔잖아요.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월세에다가 곱하기 70을 합니다. 그러면 이 70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이거는 적당히 그냥 낮춘 거예요. 적당히 낮춘 겁니다. 이거는. 그럼 예를 들어서 보증금 2천에다가 월세가 20만 원짜리였다. 그럼 이거 얼른 계산해서 4천만 원밖에 안 나오죠. 그럼 5천만 원 미만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럼 월세 곱하기 70 한다는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2천 더하기 월세 20만 원 곱하기 70이에요. 그럼 합산 3,400 나오죠. 4천으로 계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3,400이 나오고 요렇게 이제 나온 게 주택이었다, 물건이. 그럼 주택률 유감하면 되죠. 곱하기 0.5%. 5천만 원 미만은 0.5%니까. 맞죠? 그러면 17만 원 계산되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이 상가 물건이야. 상가 임대차였습니다. 그럼 곱하기 0.9%. 그러면 30만 6천 원. 자, 그 다음에 이게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짜리였어요. 그러면 곱하기 0.4%. 그러면 13만 6천 원이 계산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 때리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임대차의 경우는 월세 곱하기 100g이 대원칙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왔을 때는 월세 곱하기 70으로 한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고, 이렇게 가는 방식은 주택임대차만 그렇게 한다. 다 그렇게 한다. 다. 상가임대차든 오피임대차든 토지임대차든 월세 곱하기 100을 한 합계액이 5천만 원 미만 나오면 전부 다 월세 곱하기 70으로 합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또 주의해 주시고, 이게 그래서 임대차 조심해야 돼요. 월세 곱하기 70으로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분양권이 나오고 있죠. 분양권. 그럼 거래 유형이 분양권이었다. 그럼 분양권의 경우는 거래 금액을 뭘로 해야 되느냐? 이거는 분양 금액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기납입금입니다. 이미 납입한 금액, 기납입금 더하기 프리미엄 합산 금액으로 합니다. 기납입금의 프리미엄 합산 금액으로 한다. 그럼 이미 납입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말하죠. 그럼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으면 중도금 대출 받죠, 지금.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이제 받는데, 그럼 이거 중도금 대출 일자가 지났어요? 그럼 그건 납입 일자로 치는 거예요, 지금. 납입 일자로 치는 겁니다. 납입한 금액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리미엄을 실무에서 뭐라 부릅니까? P라고 부른다. P. 이게 2P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프리미엄 할 때 P입니다. 2P인데 프리미엄을 P라고 불러요, 실무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분양가가 5억이었어요. 분양가 5억이었고 여기에 계약금 5천 들어갔고 1차 중도금 1억 납입이 됐고 여기에 P가 5천이 붙었다. 그러면 중개보수 한정 기준금액 얼마예요? 2억. 지금 기납입금이 1억 5천이죠. 그 다음에 P가 5천이니까 2억입니다. 그럼 이게 만약 주택 분양권이었다. 그럼 주택률 중하면 되죠. 0.4요, 5예요. 0.4다. 2억 이상 6억 미만이죠. 0.4%요. 그럼 80만 원 쌍방 각각받을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상가 분양권이었다. 그러면 거래금액 2억 맞죠? 0.9%, 180만 원 쌍방 각각받을 수 있고, 이게 85제곱미터 이하짜리 OP 분양권이었다. 거래금액 2억 맞죠? 2억 맞고 0.5%. 매매 중해야 되죠? 그러니까 100만 원 쌍방 각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분양권의 경우는 분양가로 하는 게 아니다. 기납입금의 프리미엄 합산을 해야 된다. 이게 거래 관행이자 상식에도 부합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래 관행도 아니고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고 법 논리에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대법원이 이따구로 해석해 놓는 바람에 결국은 전국에 있는 분양권 전매 개혁공사들 전부 불법 행위자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게 피가 5천 붙은 거 80만 원 받고 중개하느냐? 안 합니다. 분양권 사보신 분은 아시지만 기본 출발이 1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럼 법정 때려보면요 50만 원 6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이게 전부 다 초과란 얘기지. 이게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합격부터 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이요 분양권은.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주의해 주시고, 분양권 잔금 칠 때는요 분양권 거래는 일반 매매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훨씬 복잡해요. 일도 많고. 분양권은 그 분양권 잔금 치는 날은 우리 실장님들 스케줄 다 비라 간다니까요. 그날 바쁘거든. 대출 승계해야 되죠. 당일에 다 해야 돼요. 대출 승계 받고 명의 변경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놈의 그저 송도는요 대출은행이 서울, 그것도 강남에 많이 있어요. 그럼 손님한테 그냥 갔다 와라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모시고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럼 서울 강남 낮에 가보셨어요? 우와, 차 막히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은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뜸한데 어쨌든 나 오늘 출근하면서 이렇게 차가 안 막히는 건 처음이에요. 지금 도로가 텅텅 비었대 그냥.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쨌든 하루 종일 걸려요. 반나절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거기다 강북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인천에서 강북 건너가기는 아주 죽음이에요. 그래도 여기는 좀 낫죠. 여기 바로 외곽순환 들어갔고 바로 강북으로 강면 북로 타가지고 내부순환으로 빠져버려도 되잖아. 그죠? 근데 저쪽 뭐 우리 그저 연수구라든가 중구 뭐 저쪽에서 강북 넘어가잖아요. 한 2시간 걸립니다. 2시간 반 걸려요. 송도에서 그래도 강남 빠지기는 조금 난데, 우와. 거기다 그러니까 오전 스케줄 다 비죠. 대출 승계 받으러. 오후에 또 이거 명의 변경해야 되죠. 그러면 또 명의 변경 연수는 송도에 있어요 또. 그럼 갔다 얼른 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80만 원 받고 하겠냐고 안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요즘 또 분양권은요 송도는 전수조사 나와요. 전수조사. 거래했다 하면 무조건 통지서 날라와요. 소명해라. 그래갖고 통장 내역 다 카피해야 되거든. 그럼 우리가 중개보수 예를 들어서 법정이 60만 원이요. 근데 우리가 150만 원 받았어. 그러면 현금융승 끊어야 된다고 그랬죠. 현금융승 법정밖에 못 끊어줘. 그죠? 얼마나 추접스럽냐고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계산 거기까지 넣으시고, 그러면 이제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다 했고요. 조례 다 받고, 뭐 지금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우리 그럼 중개보수 받았거든요. 영수증 교부제도가 우리 법상은 있다 없다? 없다. 영수증 교부제도 우리 쪽에서 삭제해 버렸어요. 근데 중개보수 받았을 때 영수증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반드시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세법, 소득세법상 우리는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사업자는 용역이나 이거 그 재화를 공급하게 되면 영수증 발행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법에서 규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삭제한 거예요. 그리고요 소득세법 시행령상 우리는 고소득직업군이에요. 고소득직업군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영수증 가맹기업으로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 그래서 개업을 하시면요 현금영수증 가맹기업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가입해야 돼요. 그리고 보수를 10만 원 이상으로 현금으로 받았다. 물론 중개업소 전부 다 지금 카드 결제 안 하고 있죠. 카드 결제 안 하고 있는데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무조건 현금영수증 끊어야 됩니다. 이거 현금영수증 발행 안 했다가 신고하면요 이거 신고포상금이 발행 안 한 금액의 20%예요. 그리고 송도에서 사건 한 번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 젊은 친구가 300만 원짜리였는데 보아하니까 현금영수증 필요 없는 것 같거든. 안 끊어줘 버린 거예요. 조용히 가서 찔러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얼마 지났고 연락 왔잖아요. 왜 현금영수증 발행 안 했냐고. 그러면 그 신고안에는 60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신고포상금.
기업공사는요 50% 더 맞습니다. 150만 원 맞아요. 과태료. 안 끊어준 금액의 50%. 그래서 어쨌든 현금순 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즘 제가 실무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물어보시더라고. 어느 경우에 현금윤선 끊어주고 어느 경우는 안 끊어줍니까? 사람 인상 봐서 해야지. 상가 같은 경우는 100% 끊어요. 매매든 임대차든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가는 사업자들이 다. 그러니까 100% 끊어요. 100% 끊습니다. 그럼 현금순 끊을 때는 부가세가 문제죠. 또 우리가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또 많이 갑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을 넘어서면 일반과세로 자동적으로 돌아요. 그러면 이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 중개보수 법정 한도가 300이었다. 그럼 우리는 330 받아야 돼요. 근데 손님이 330만 원 10%더 주겠어 안 주겠어? 절대 안 줍니다. 특히 이제 그래서 그 사업자들은 10% 다 줍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은 환급 받잖아요. 부가세를 받아서 우리가 신고 들어가면 걔네는 환급을 받아.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100% 현금순 끊고요. 부가세 다 줘요. 다 줍니다. 주택이 문제지. 주택 같은 경우는 부가세 우리가 받잖아요. 그럼 개인들의 경우는 환급을 못 받잖아.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10% 깎아주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제 손님하고 협상하는 거지. 깎아달라고 그래, 보수. 그럼 부가세 없는 걸로 하고 현금순 안 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그래도 걸리면 그러니까 우리 이게 소득을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거의 다 노출돼요. 거의 다 노출됩니다. 이게. 특히 매매는 100% 끊어야 돼요. 왜 그래요? 매매는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전부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그러니까 매매는 그냥 무조건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료가 전부 다 세무서로 통보되죠? 그래가지고 매매는 100% 현금순 끊어야 됩니다. 무조건 끊어야 돼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그저 부동산 거래 신고제 도입되면서 중개업소별로 추징금을 1,000만 원 이상 받은 데도 많아요. 소득세 신고 누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소득신고 들어온 거예요. 소득신고 들어왔는데 뭐 매출액이 3,000밖에 안 됐다고 매출액 들어왔어. 소득신고. 우리 5월 말에 종합소득신고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매출액이 3,000밖에 안 됐다. 근데 세무서에 딱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삼성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게 연간 30건이나 되는 거야. 엄청 많이 거래했죠 지금. 그리고 이걸 갖다가 역산을 해본 거지. 중개보수를 역산해갖고 일방만 하더라도 건당 이게 200만 원이었다. 보수가. 그러면 벌써 얼마예요? 6천만 원이에요. 소명해라. 통지서 알려주죠. 부동산 거래 신고 이만큼 했는데 왜 소득신고가 3,000밖에 안 들어왔느냐. 소명 못하지. 추징.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추징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매는 100% 다 끊어요. 100% 끊습니다. 이거는. 자,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자 이제 246쪽 실비를 보겠습니다. 그 32조 2항이 실려 있거든요. 법제 32조 2항만 읽어드립니다. 기업공사는 중개의료로부터 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31조 규정에 의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자, 보겠습니다. 실비 조문을 읽어봤는데요. 그럼 이 실비에 대해서는 이제 비용을 보상해 주는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업무 활동하면서 쓴 비용이 모두 실비 아니에요. 그게 실비 아니고 우리는 실비의 종류라고 딱 두 가지만 인정했네요. 하나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가 있고 또 하나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가 있어요. 두 가지만 인정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인정한 취지를 이해하지만 실비의 부담자를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는데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왜 인정이 되어 있냐면요. 우리는 확인 설명하면서 말로만 하면 안 되죠. 설명의 근거자료를 다 제시해야 돼요. 그럼 설명의 근거자료가 뭐냐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을 말했죠.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관련된 공부들 발급받아야 되죠. 이거 발급받을 때 증지대 같은 거 나가잖아요. 이거 관련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계약금 등에 관한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는데 우리는 개공이 자신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한다. 그럼 보증 설정 같은 거 해야 되죠. 여기 비용 발생하죠. 그러니까 예치에 대한 비용이죠. 이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비의 한도는 지금 어떻게 정한다고 그랬냐면 우리가 이거 아까 읽어봤어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 정하는 것과 똑같다. 해서 실비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부 내용은 시도 조례가 정한다. 이게 그래서 실비에 대해서도 조례로 최종 위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토부령에서 실비의 범위를 정해줬겠죠. 정해줬는데 국토부령은 두루뭉술하게 정해줬습니다. 어떻게 정해졌냐면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 한도는 권리관계 확인에 드는 비용으로 하고 계약금 등에 관한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한도는 계약금 등에 관한 채무 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그 말이 그 말. 대충 정해주고 세부 내용은 조례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조례를 봤더니 교재 안 실려 있네. 이게 조례가 실비를 싫다가 말았죠. 중개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싫었는데 실비의 종류가 지금 현재 조례가 안 실려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국의 시도조례가 실비의 범위에 대해서 다 정해놨는데 그래서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공부 발급할 때 어떻게 돼 있냐면 조례가 지금 공부 발급할 때 이거 증지대 같은 거 있다고 했죠. 증지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떼로 갈 때 교통비 숙박비 발생되죠. 그러면 그 교통비 숙박비 받을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건당 대행료가 있어요. 이거 건당 대행료가 1,000원이에요. 우리 인천광역시 조례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럼 한번 잠깐 연습해 볼까요? 우리 서구청에 가고 건축물 대장하고 토지 대장을 발급받는 거예요. 한 통씩. 그럼 실비,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가 얼마 나오느냐? 자, 따져보면 건축물 대장 발급받으면 지금 인터넷 발급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전부 다 무료예요. 근데 직접 가서 발급받았다. 이거 얼마게요? 떼보신 분? 아무도 안 떼봤어요? 몇천 원 아니고 500원인가요? 토지장도 500원. 근데 500원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열람만 해도 토지장 열람만 해도 700원인데 등분도 1,000원씩이에요? 그럼 더 하겠네. 그러면 1,000원씩 따져보죠. 그냥 가볍게 1,000원씩. 그럼 건축물 대장 1,000원, 토지장도 1,000원 이렇게 잡고 이거 떼로 갈 때 교통비 있죠. 그럼 택시비로 계산하면 안 돼요. 버스로 계산하면 버스비. 그럼 우리 버스비 얼마예요? 1,250원? 이건 지자체별로 틀리기 때문에 저도 버스를 안 타봐서 버스를 타더라도 교통카드로 끊어버리니까 얼마가 찍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럼 1,250원. 왔다리 갔다라죠. 왔다리 갔다라니까 2,500원. 그 다음에 이거 대행료 있다고 그랬죠. 대행료 건당 얼마? 1,000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 대행료가 2,000원이게 1,000원이게 2,000원? 2,000원 받으면 이거 1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실비 초과입니다. 이건 한 건 처리해야 돼. 한 건. 2,000원 받고 싶으면 한 통 떼오고 다시 갔다 와서 한 통 떼오면 돼요. 이게 1,000원입니다. 1,000원. 동시에 발급받았으니까 1,000원입니다. 그러면 대행료 1,000원. 그럼 모두 합치면 얼마예요? 4,500원인가요? 5,500원. 5,500원이네. 이거 추접스러워서 받아 안 받아? 안 받습니다. 이게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참고해 두시고 이거는 이제 예치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럼 이 비용이 발생되면 개공은 먼저 지출한 다음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냐면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지 물건 팔려고 개공이 먼저 공부를 떼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가 물어야지. 그래서 이전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근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이거는 취득 의뢰인한테 유리한 제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취득 의뢰인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공이 지출한 다음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권리 취득 중개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비의 부담자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를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담자가 누군지 조금 기억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상담료 같은 것은 실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절대 아니야 이거는. 맞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컨설팅비로 따로 받아야 되죠 이거? 따로 받아야지. 그럼 컨설팅 용역계약서 써야 돼요. 써야 되고 반드시 용역보고서 있어야 됩니다. 예? 뭐 하고 싶은 얘기해요. 성질 안 낼게. 자, 그래서 실비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중개보수 다 본 거예요? 그럼 좀 쉬었다 해야죠? 쉬었다가 나가겠습니다.